예,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의 이재경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져서요, 이렇게 대면으로 해서 공유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부득불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 하게 됐습니다. 제 얼굴 나오는 영상을 찍으려다가, 화질이 너무 나쁘다 그래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냥 PPT를 활용한 방식으로, 이 영상이 진행이 됩니다. 예, 영상 보실까요? 예, 저희가 지난 몇 달에 걸쳐서요, 홍제일동 주민자치 위원님들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실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우리 홍제일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홍제일동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뭐 공유회뿐만이 아니라 올해 내내 모임이나 이런 회의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저희 연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다른 위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봐주십시오. 예, 저희가 이제 거주 기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여쭤봤는데요. 홍길동 위원님들은 짧게 사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10년 이상 사셨거나 뭐 30년 이상, 40년 이상 사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 같이 긴 것처럼 보여도 또 40년 이상 사신 분들하고 10년 이상 사신 분들, 의 생각은 서로 같으면서 다른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이 부분을 여쭤보는 이유 중에는, 우리 위원들이 서로 살아온 기간에 따라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하고 인터뷰하다 보니까 제일 우리 홍길동 좋은 점이 뭡니까라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쾌적한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정말 높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안산이다라고 하는 또 건너편에는 인왕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산들이 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정말 그런 부분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 또 이렇게 쾌적한 자연환경이 있다 보니 공기도 좋다라고 하는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기가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 예, 그리고 또 조금 지나가면은 또 고운산도 또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산이 이렇게 충분히 이게 좋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홍제천 때문에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하여간 산과 물이 있어서 공기도 좋고 갈 곳도 있고 볼 곳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장점들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또 산이 있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이렇게 새소리도 들을 수 있는 동네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장점으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게 지금 홍제일동 지도인데요. 보시면 안산과 인왕산 그리고 사실은 뭐 홍제일동에 있는 산은 아닙니다만 백년산도 있고요. 산 중에서 사실 안산, 인왕산보다는 작지만 고운산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제천이다라고 하는 이 도시 사실 어디에 어느 도시에 가서도 이렇게 홍제천 같은 천변을 가지고 있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홍제천이라고 하는 또 좋은 이런 자연환경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도에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자랑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대중교통이 정말 편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버스 중앙차로가 있다 보니까 버스도 좋고, 또 지하철 3호선이 있는, 그래서, 사실 시내를 나가거나 강남을 갈 때 아주 접근성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물리적 거리 자체가 광화문이나 시청, 서울역 이런 곳이 정말 가깝다라고 하는 이런 장점들도 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대한 만족도를 아주 높게들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요. 실제로 제가 다른 동네에도 강의를 가보니까 홍제동 하면 교통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에선 다른 또 서대문 주민들도 이구동성으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뭐 지하철, 경전철 계획이 발표가 돼서 이제 앞으로 향후 한 10년 이내에 두 개 노선이 아마 서대문에 추가될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지하철로 있는 것이 현재로서 3호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홍길동이 가진 장점 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도상으로 실제 살펴보고 좀 찾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3호선 홍제역하고 무학제역이 두 개 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홍제일동 안에 버스 중앙차로를 기반으로 해서 약 36개 버스 노선이 있는
정말 교통 요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객관적인 수치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간 홍제역 쪽하고 무학제역이 또 생활 환경이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지점들 때문에 위원님들 사이에서 좀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홍제일동이 넓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쪽에 홍제천변, 연희동에 가깝게 연결돼 있는 홍제일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를 또 이용해야지만 또 이 홍제역이나 무학제역 쪽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통에 대한 체감도는 홍제일동 어디 사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장점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니까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물가가 저렴하다라는 말씀들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전통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뭐 물가가 싸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뭐냐면, 서울이지만 정겹다. 사람들이 좀 순수하다, 좀 시골스럽다. 어떤 위원님들은 아마 이 얘기 들으시면 조금 뭐 기분 나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도시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냉정하고 차갑고 춥고 할 수 있는데 홍제일동 같은 경우에는 이 공동체의 흔적들이 남아 있고 또 고즈넉한 분위기들도 가지고 있고 순수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장점이라고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니까요. 이제 조금 문제점에 대한 얘기들을 해봐야 될 텐데요. 우리가 아까 홍제동이 되게 교통이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사실 숨어 있는 교통의 사각지대가 되게 많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제일동 저쪽 끝라인, 연희동하고 구청 가는 그쪽 라인으로 보면 사실은 교통이 좀 불편하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사냐에 따라 또 신촌을 가거나 이런 것들도 되게 불편하죠. 사실 무학재 쪽에서 또 신촌을 가려면 저쪽 홍은 사거리까지 나가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거리가 상당히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무학재는 마을버스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홍제역에는 마을버스가 여러 대가 있어서 때로는 그 교통 체증을 좀 일으키는 요인이기도 한데 반면에 무학재의 경우에는 버스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마을버스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요. 또 하나의 참 어려운 점이 통일로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통일로가 일산, 고양, 은평으로 이제 움직이는 차량들이 거의 이제 이용해야 되는 거의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사실 막힐 때는 어마어마하게 막힙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은평에 몇 년 살았는데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중앙차로를 이용하니까 사실은 좀 덜하긴 했습니다만 옆에 서 있는 차들을 보면은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통이 엄청 좋은 홍제일동입니다만은 곳곳에 교통의 사각지대가 있고 통일로라고 하는 이 메인도로 자체가 교통 체증이 또 심하게 있다라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버스 타시는 분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는데 반면에 차량을 이용하셔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불편함이 사실 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차가 막히면 필연적으로 매연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사실 또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교통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되게 높았는데요. 반면에 우리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도시 환경은 되게 열악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면 홍제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상당히 더럽다, 지저분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또 지하철역 자체의 환경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린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횡단보도 앞에서 버스 기다리면서 담배 엄청나게 피고 그냥 그곳에다 버린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조그맣게 조성되어 있는 화단이나 이런 곳에다가 쓰레기를 내다 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환경은 참 좋은데 막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의 환경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홍지역 일대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올해 지금 서대문구청에서 홍지역 일대 도시재생 사업들을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홍지역 주변이 보행로도 좁고, 환경도, 아까 말씀처럼 쓰레기 문제라든지 환경이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구청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홍제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홍제천이 참 좋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동시에 또 이런 문제들도 있는가 봐요. 대표적인 게 악취 문제입니다. 그래도 홍제천을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어떤 위원님께서는 10번 갈 수도 있는데 한 번밖에 안 간 이유가 뭔지 아냐. 냄새가 나서 그런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저도 사실 좀 왔다 갔다 해보니까 이 유진산과 하단 쪽, 홍은 사거리 쪽에 있는 홍제천변은 실제로 냄새도 좀 나고 또 이제 지하다 보니까 어둡기도 하고 이래서 사실은 좀 지나다닐 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로 이제 저쪽에 거기를 지나서 좀 이렇게 열려 있는 홍제천은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홍제 일동 주민들이 접촉하게 되는 그 홍제천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악취 문제가 있는 거라고 예, 저도 느끼고 있고 위원님들도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이 블로그에다 이런 내용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기는 악취가 나기 때문에 비위가 약한 분들은 가지 마시라 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물론 밑에 심한 악취는 아니니까 약간의 물비린내하고 약간의 오염된 물의 냄새니까 참을만 하다라고도 적어주시긴 했습니다만 하여간 악취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블로그에 올려주셨어요. 아마 뭐 이거는 위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홍제천 지나가는 모든 주민들 서울 시민 전체가 아마 다 지나가면은 아마 느끼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집값 얘기를 또 한편에서 하시더라고요. 이거 뭐냐면 상당히 물가가 저렴하다, 집값이 싸서 좋다라고 하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만 동시에는 또 이 문화적인 혜택이나 삶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들을 좀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삶의 질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말하는 삶의 질은 좀 더 문화적으로 좀 더 향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욕구들을 많이 좀 말씀들을 하신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있잖아요. 홍제 일동이 그렇게 보면은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 그리고 이제 오래된 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아닌 저층 주거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 사실 새로운 아파트가 막 건설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크게 서로 격차를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고 원래 살던 주민들은 떠나고 새롭게 주민들이 유입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공동체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또 이 상황에서 이제 불평등과 격차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느끼게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인터뷰하다 보니까 뭐 놀이터 이용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어떤 길을 이용하는 문제를 두고도 이 그러니까 새로운 아파트와 옛날 뭐 이게 조금 시간 지난 아파트 또는 저층주거지 주민들 간에 이런 일상적인 그런 갈등들이 막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약간 아까 어떻게 보면 시골스럽고 공동체라서 좋다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 뭐 지도를 보니까요. 2000년 이후에 건축된 아파트, 2000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가 있고 또 저층 주거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택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격차나 박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실 아시겠지만 어디에 사냐에 따라서 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저층 주거지는 주차 문제나 쓰레기 문제 같은 것들이 상당히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반면에 이제 이웃 간의 정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돈독한 부분이 있죠. 반면에 아파트는 주차나 쓰레기 문제로부터는 좀 자유롭지만 흔히 말하는 게 이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아래 윗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또 하나는 이게 뭐 갈등이 발생하면 층간 소음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갈등이 발생하면 아주 막 걷잡을 수 없이 큰 갈등으로 번지는 이런 문제들도 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거 유형의 어떤 주택 유형의 다양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격차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른 부분에서 나타나는 그런 인식 차이에서 나타나는 갈등 부분들도 홍제 일동의 잠재적인 또는 일부 드러나고 있는 지금 위험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주차 공간, 주차 시설 부족 얘기를 하셨는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는 이런 문제에서 좀 자유롭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단독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해 있는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홍제동에서 왜 여기서 주차 시설 부족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 홍제동에 어떻게 보면 홍제 일동의 가장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 홍제역
쪽에 보면 주차 공간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장을 보기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으러 가기도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차를 대기 불편해 하면 사람들이 잘 오지 않죠. 빨리 지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단순히 그러니까 저층 주거지의 문제가 아니라 홍제일동의 가장 핵심적인 거점이라고 봐야 하는 이제 홍제역 주변의 그런 주차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들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뭐 저희가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뭐 일부 뭐 IT 뭐 예를 들면 이런 벤처 이런 것들이 몰려 있는 또 이런 곳이 아니라면 사실상 지역 내 산업이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제 먹고 마시는 어떻게 보면 식당과 카페 같은 이런 자영업 위주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주차 공간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홍제 일동에서 좀 상권이 발달하기에 자영업이 발달하기에 조금 어려운 제약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홍제 일동의 주차 공간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좀 규모 있는 주차 공간만 거주자 우선 주차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 일단 규모 있는 주차 공간만 좀 찾아봤는데 사실상 뭐 견인 보관소 사실 75면은 아시겠지만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거 75면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공영주차장 26면이 있고 민영으로 한 92면 정도의 지금 주차 공간이 있는데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아주 작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다들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수치상으로 봐도 홍제 일동은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홍제역 인근의 주차난을 해결하기에 아주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뭐 공영주차 26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홍제역 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쓸 수 없는 먼 거리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주차난을 해결하기에 현재 주차 시설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것들이 수치상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시설이 너무 열악하거나 부족하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주민센터입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지나가다 보면 사실은 이게 주민센터인지 아닌지도 잘 모를 정도로 안쪽에 살짝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낡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위원님께서는 진짜 재미가 없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복지관이 없고 체육시설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서대문 홍제일동 말고 다른 사계동도 시범동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서대문이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또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보니까 이 공간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홍제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대문구의 동에서도 이런 공간적인 측면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주민센터 문제는 시범동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북가자 이동에서도 아마 꽤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는 문제로 알고 있고요. 홍제동도 만 좀 이런 문제가 좀 빨리 해결돼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여간 시설에 대해서 열악하거나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도상으로 살펴보면 지금 보면 주민센터가 있고요. 홍제일동 자치회관이 있고 하하호 홍제 마을활력소라고 해서 저쪽 생긴 지 얼마 안 된 시설이 하나 사실 있지요. 근데 보시면 지도상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홍제일동이 상당히 넓은데요. 근데 나도 이게 또 평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구릉지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실제로 공공시설로 이용할 만한 공간은 세 군데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사실 좀 보이죠. 이렇게 보면은 그나마 이제 무학재 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자치회관 정도이고 홍제역 쪽에서는 뭐 주민센터가 있고 저쪽 홍은사거리 인근에서는 그나마 마을활력소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쪽 홍제천변 쪽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공공 공간이 마땅히 하나도 없는 이런 지역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서 도시 재생 사업도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어지지 않으면서요 후속 사업으로 일단 공간 마련에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하여간 공간이 전체적으로 규모에 비해서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예, 공간 문제 연장선상인데요. 좀 전에는 공공공간이 너무 열악하거나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다라면 지금 이제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일종의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공동체 공간들이 없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뭔가 공동체적인 이런 역할들을 좀 하고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공간이 없다. 뭐 공방이나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런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또 하나는 뭐 같이 모여서 좀 수다도 떨고
일종의 뭐 소셜 다이닝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이렇게 저녁도 해 먹을 수 있는 이런 뭐 동네 부엌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좀 쉬실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공간도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경로당이나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지금 고령화의 속도를 다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로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모든 어르신들한테 공평하게 열리는 공간은 아니고요. 뭐 다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뭐 텃세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있어도 이용하기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주민들의 뭔가 공동체적인 활동을 할 만한 이런 공간들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들을 많이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예, 데이터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면은 뭐 14개 동 중에서 6번째로 많다고 저희가 표현했습니다만 실제로는 홍제일동에 있는 문화시설은 2개 밖에 없습니다. 서대문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 신촌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은 신촌, 연희동 뭐 이런 동네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공간이 아예 없는 곳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문화시설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체육시설 관련 데이터들도 살펴봤는데요. 6개 정도가 홍제일동에 있는 걸로 나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3번째로 적다. 그러니까 뒤에서 3번째 전체 서대문구에 있는 동 중에서 14개 동 중에서 3번째로 적은 숫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실제로 인터뷰해 보니까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뛰어놀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학교 공간이 또 옛날처럼 여러 가지 사고나 이런 위험성들 때문에 개방하는데 좀 전처럼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좀 운동할 만한 공간들이 없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고령화가 심해지면 사실 또 체육 공간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집안에 계시지 않고 어르신 나와서 활동하셔야 될 텐데 그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이런 체육시설이나 체육 공간들도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없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공간 얘기는 계속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주민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갈 만한 식당이나 쇼핑 장소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서대문에 이제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꼭 홍길동만의 고민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쇼핑할 만한 장소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갈 만한 식당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손님들이 오면 좀 모시고 어디 가야 될 텐데 모시고 갈 만한 식당이 없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뭐 그래서 뭐 돈을 안 쓴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어떤 분께서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갈만한 식당이나 쇼핑 장소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병원에 대한 욕구도 사실 홍지역 인근이 작은 병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어느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갈 병원은 많지만 큰 병원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뭐 모든 사실 이런 욕구들을 다 충족시킬 만한 공간 그런 동네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만한 식당이나 이제 쇼핑 장소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아쉬움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홍길동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꼭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활동하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공간들에 대한 아쉬움의 얘기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행로가 좁다라고 하는 것들, 경사로가 심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보행 친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들이 특히 많아지면 특히 이 보행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한 지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잘 안 된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경사로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뭐 억지로 뭐 인위적으로 구릉지를 뭐 깎아가지고 뭐 이 경사를 평평하게 만들 수는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사로 곳곳에다가 뭐 안전장치를 설치한다든지 쉴 곳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경사로를 완만하게 만든다든지 하는지 이런 식의 다양한 좀 시도들이 필요한데 현재 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보행이 불편하다. 힘들다. 특히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많이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이구동성으로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뭐 지도상으로 살펴보면 아까도 반복해서 나왔습니다만 산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참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는 이 분지 형태로 인해서 언덕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인도 같은 경우에도 또 그나마 좁은 보행로인데
이것도 이제 가로수라든지 또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차들이 이렇게 보행로에다가도 주차를 하는 모습들을 홍제일동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합되면서 더더군다나 힘든 양상들이 조금 이제 포착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죠. 한편으로 이렇게 산이 있어서 공기가 좋고 볼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이렇게 경사로 때문에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이런 좀 모순적인 모습들도 좀 있고요. 또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저렇게 이제 인도에다가도 차를 대는 이런 모습들을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겁니다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렇게 공간에다가 차를 주차하는 분들도 또 저희 또 홍길동 주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해야 되는 이런 모습들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뭐 저희는 뭐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자료는 그 이쪽 동네가 이제 홍제 일동 중에서 제가 자꾸 말씀드린 홍제 천변, 그 연희동하고 인접해 있는 홍제 천변에 있는 그 홍제동을 저희가 조사했던 자료들을 한번 수집을 한 건데요. 4m 도로, 4m 미만 도로가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를 했는데 실제로 왼쪽에 사진으로도 나타나고 실제 저희가 우측에 지도에다가도 체크해 둔 곳에 보시면 4m 미만의 도로, 그러니까 상당히 취약한 어떤 이런 도로들이 지금 많이 이곳에 얼마나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를 새삼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저희가 4m 미만 도로면 사실은 뭘 공사를 하기도 쉽지 않고요. 사람이 다니거나 차량이 다니기도 쉽지 않은 이런 환경들인데요. 이런 곳이 지금 우리 홍제 일동에는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 이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죠. 홍제 일동에서 살기에 어떤 사람이 좀 힘든 것 같냐라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저희가 이 질문을 드릴 때는 꼭 뭐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가난한 분들이라든지 이 장애인 분들은 사실 어느 동네에 사셔도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그냥 평범한 또는 이런 주민들 중에서는 누가 좀 어려운 것 같냐라는 말씀들을 저희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크게 보면은 아동 청소년하고 중장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혀 있습니다만 뛰어놀 공간이 없어요. 청소년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아쉬운 분들에 대한 말씀들을 좀 하신 것 같고요.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지금 아직 노인이 되지 않아서 적절한 복지 지원을 못 받는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퇴직을 했다거나 이혼을 했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좀 끼어 있는 세대로서의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 자체에 대한 또 질문을 좀 드려봤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량 강화에 대한 욕구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 토론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의견은 내는데 사실은 토론은 잘 안 되는 것 같다. 자기 주장들은 하는데 그 주장들이 서로 연결되고 섞이고 해서 뭔가 좀 토론이 되고 수기가 되고 깊은 논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토론 문화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좀 잘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이런 토론을 좀 잘하는 방법 또 이런 어떤 논의를 잘해서 이런 방향의 역량 강화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꽤 여러분께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또 다른 주민자치 관련된 고민들 중에서는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그 지역이 넓다 홍제일동이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를 조금 지역별 좀 안배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어느 동네는 너무 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지 못해서 소외되고 있는 같은 홍제일동인데 이런 곳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배려와 안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건 뭐 홍제일동의 고민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연령이 좀 골고루 좀 다양한 세대가 좀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연령대가 있는 분들 중심으로 좀 운영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제 일동만의 고민은 아니고요. 지금 전국적인 주민자치회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주민자치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분과 간의 칸막이예요. 그러니까 분과는 분과끼리만 움직인다. 그래서
또 하나 줌자체가 이게 분가로 올라가는 게 맞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소통이 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에 설명할 때도 그런 말씀 좀 드린 것 같은데 줌자체에서 분과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전체 50명이 매번 예를 들면 뭐 이슈를 가지고서 의제를 가지고서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들을 좀 나누고 그 문제들을 좀 세분화시켜서 해결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일종의 그 일을 조금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만든 건데요. 꼭 홍길동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이 줌자체의 분과들이 뭐랄까 분과끼리만 좀 이렇게 좀 끼리끼리 하게 되는 이런 양상들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뭐 저희는 맨날 행정더러는 칸막이라고 뭐라고 뭐 하잖아요. 맨날. 근데 막상 우리는 왜 이렇게 칸막이를 치면서 서로 소통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그래프는 서대문은 아니고 제가 작년에 연구했던 다른 지역에서 주민자치 조사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래프인데요. 위원님들한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1순위로 나온 게 뭐냐면 자치위원 간의 소통과 신뢰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서로 자치위원 간의 소통이 막 일어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제가 봐서 이 분과 간의 칸막이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 이런 부분이 또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야 물론 분과 간에 서로 또 분과 내부에서 으쌰으쌰 해서 또 일을 힘있게 추진하고 하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칸막이가 너무 심해져서 우리끼리만 하고 다른 분과하고는 뭐 안 하고 서로 소통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부분은 문제점이에요. 근데 이건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홍길동이 아니고요. 이게 딴 지역에서 조사한 건데도 딴 지역도 이렇게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홍길동만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한 번씩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좀 다른 주민자치가 되면 어떨까? 다른 지역이 이러니까 뭐 우리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다른 지역하고는 달라. 우리는 조금 이런 칸막이를 좀 허물고 서로 소통을 잘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가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지점들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요즘 협치라고 많이 말기를 하는데요. 민간과 행정 간의 거버넌스, 뭐 협력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막상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이게 민간의 뜻대로 주민자치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주민자치로 주민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행정에서 주도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행정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일이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뭐 짜증이 난다라는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밑에 구체적인 사례로 보니까 뭐 안전의자 관련된 언급들도 하셨는데 이 의자 하나 좀 설치해서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에게 좀 쉴 공간을 좀 만들어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만약에 뭐 이 의자에 앉았다가 뭐 누가 다친다 그러면 그 다치는 것까지 다 주민 자체가 책임져야 되고 부담을 져야 된다라는 걸로 아마 내용이 나왔나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 일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면 주민 자체가 어떻게 실행을 하냐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좀 민간 거버넌스가 잘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 이 그래프는 역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다른 지역에서 조사해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정리한 건데요.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지점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뭐냐면 주민자치의 결정권 확대, 그 다음에 2순위가 예산 집행의 자율성, 3순위가 자치활동에 대한 행정의 협력 강화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1, 2, 3순위가 다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죠. 1, 2순위는 주민자치가 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고 3순위 얘기는 이런 활동들을 위해서 결국 행정이 좀 협조를 잘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라서요. 이런 부분들 역시도 홍길동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민자치라는 게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정책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조금 더디다. 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조금 느긋하게 생각하면서 주민자치 활동을 좀 생각하고 하실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여러 차례 나눈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들을 쭉 다 녹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녹음을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은는이가 뭐 조사 뭐 그러나 그리고 이런 접속사를 다 빼고요. 단어들만 남겨놓고 한번 빈도 분석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워드 클라우드라 그래서 글자 구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홍길동의 특성이 뭐냐라고 하는
어떤 요 질문에 대해서 나온 답변으로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사, 집값, 아이, 아파트, 학교, 결혼 이런 순서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위원님들하고 제가 인터뷰 나눈 기억들을 되살려 보면 위원님들이 다 이사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홍제일동이 집값이 좀 저렴하다. 그래서 홍제일동으로 오신 분들도 많고, 또 반대로 홍제일동의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렴하다 보니 이거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려 보니 이 그 다른 지역들 집값이 너무 많이 뛰어서 못 갔다. 그렇게 해서 여기 계속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홍제일동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집값이 저렴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많이 언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하고 학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셨어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마땅히 놀만한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홍지일동이 사실은 학교가 조금 애매해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또 괜찮은데 고등학교부터는 특히 갈만한 학교가 마땅치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이 또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는 지금 이제 홍길동에 막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했고 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들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홍제 일동에 상당히 큰 이슈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던 나쁘던, 그래서 이런 이사, 집값, 아이 아파트, 학교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결혼 역시도 아까 그 이사, 집값하고 연동된 부분들이 연동된 단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홍제일동의 장점에 대해서는요, 앞서서도 나왔지만 자주 언급된 것이 교통, 공기, 산, 안산, 지하철, 차, 환경이에요. 종합해보면 교통, 지하철, 차, 한마디로 교통이 좋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축으로는 산, 공기, 산, 안산, 환경처럼 환경적으로 좋다. 그래서 우리 홍제일동의 장점은 교통이 좋고 환경이 좋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다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홍제일동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 가장 힘든 세대가 누구냐라고 저희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참 재밌는 게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공간입니다. 이건 뭐냐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홍제일동이 전체적으로 공간에 대한 아쉬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힘들다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공간이라는 단어하고 가장 많이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복지관이나 동사무소, 복지관이 없다. 동사무소가 아쉽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청소년하고 어르신 이 두 집단에 대해서 좀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아시겠지만 어느 동네든지 어르신들이 좀 살기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어디를 가더라도. 그렇게 놓고 보면 홍제 일동에서 사람으로서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인구 집단은 위원님들의 발언 속에서는 청소년이 가장 어려운 어떤 집단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이 자료를 통해서 추정이 좀 가능합니다. 예, 이번에는 홍길동 개선점에 대한 그 단어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나온 언급이 아파트, 주차, 냄새, 쓰레기, 홍제천, 차, 홍제역 같은 순서로 언급이 됐어요. 비교적 골고루 언급이 됐는데요. 주거 환경의 측면으로 보면 주차와 쓰레기 문제가 자주 언급이 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공간적으로 보면 아파트와 홍제천과 홍제역이라고 하는, 홍제천은 앞서 언급한 부분처럼 악취 부분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고요. 홍제역은 홍제역 자체가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홍제역 인근의 환경이 좀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주차는 또 차하고 서로 연동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나왔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아파트, 조금 낡은 아파트, 그리고 저층주거지 사이의 어떤 갈등 문제들이 조금 불거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 때문에 개선점으로 아파트가 언급됐다라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예, 홍길동 주민자치에 관련된 워드클라우드를 살펴보니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의견하고 분과, 의식, 뭐 젊은 사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은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홍길동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하셨던 말씀들 중에 이 의견을 좀 서로 원만하게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식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론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분과 간에 너무 이 칸막이 현상이 심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런 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원만하게 나눌 수 있는 것들, 분과 간의 경계를 나누는 것들, 그런 토론 문화나 의식을 형성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주민자치 구성에 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너무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 위주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의식들 속에서 이 젊은 사람들이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참여라고 하는 측면은 이제 주민자치 활동하시다 보면 자주 나오는 분이 있고 또 잘 안 나오는 분이 있고 또 뭐 회의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보면은 이제 그런 뭐 예를 들면 인원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교육은 아까도 역량 강화랑 맞물려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활성화는 뭐 나왔던 얘기들이라서 익숙한 얘기인 것 같고요. 의자라고 하는 거는 아마 그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제가 드린 사례 중에서 왜 의자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누가 책임을 질 거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서운하셨나 봐요. 그래서 의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언급이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주민자치 위원님들 인터뷰 전체 워드클라우드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뭐냐면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공간, 그 다음에 어르신, 청소년, 학교, 차, 교통, 젊은 사람, 주차와 같은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고 이런 것과 연관돼서 나타나는 다양한 뭐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랑 고민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간 자체가 너무 없다라는 어떤 문제의식들이 있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얘기도 많이 언급이 됐던 것 같고 인구 집단으로 보면 어르신과 청소년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문제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차, 교통, 주차 같은 문제들은 이제 교통 문제들인데요. 이건 한편으로 좋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불편하다,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들도 동시에 좀 내포하고 있는 개념들이라고 예, 판단이 됩니다. 젊은 사람은 저희가 이제 논의할 때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예, 아파트랑 좀 연동돼 있는 부분인데 그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고 젊은 층들이 유입되고 근데 이 층들은 또 기존의 공동체에 잘 섞여 있지 않는 새로운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워드클라우드에서 조금 묻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그 홍길동 지역의제 발굴 관련된 전체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사전 설명회 때, 저 6월 달에 지역의제 발굴 설명회 때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6월 달에 이제 지역의제 발굴 설명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6월달, 7월달에 이 홍길동 관련된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요건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발표를 드릴 건데요. 요걸 했고 또 7월 말까지는 주민자치 위원님들에 대한 그룹 인터뷰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1차 공개를 원래 8월 초에 저희가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부득불 날짜가 이제 9월 초로 조금 연기가 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오늘 이렇게 뵙지도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진행해야 될 과정은 주민 인터뷰, 지금까지는 위원님들 인터뷰였잖아요. 근데 일반 주민들께서는 또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또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가 또 진행이 돼야 됩니다. 저희 오늘 영상에 후반부에 보시면 홍제일동에서 어떤 식으로 주민들 설문조사를 진행할지 제가 설문지를 정리를 했어요. 그 설문지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이따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9월 중에는 2차 공유 문제적인 공론장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아마 일정이 9월 중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뒤로 밀려서 10월 달에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 달에 이제 문제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이 문제적인 공론장에서 정리가 된 지역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홍제일동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정의가 된 그 문제를 놓고서 10월 달, 11월 달에 보다 더 심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현재 계획상으로는 이제 11월 말에 3차 공유회를 진행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 보니까 요 흐름대로 일정대로 갈 수 있을지는 약간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좀 같이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좀 일부 양해를 조금 미리 또 구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단 이런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변수들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홍제일동 로컬 데이터 안내를 할 텐데요. 저희가 사전 설명회 때도 데이터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도 위원님들이 가장 흥미롭게 보신 파트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요번에 좀 더 발전도 시키고 좀 더 보시기 좋게 좀 그림도 예쁘게 좀 집어넣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지일동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객관적인 자료로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일단 인구와 가구 변동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인구부터 살펴볼 텐데요. 그 2008년도에 홍제 4동이 홍제 1동에 일부 이제 편입되면서 일시적으로 인구가 좀 늘어난 것처럼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인구가 좀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서부터 보면 인구가 한 3,500명 정도 지금 지난 10년 사이에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홍제동 1동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구 전체 14개 동으로 보면 다른 한 중간 정도 위치의 인구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동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동네 가게를 이용할 사람이 줄어든다라는 말이고, 좀 더 넓게 말씀드리면 동네를 이제 같이 관리할, 이제 같이 협력해서 동네 문제를 같이 풀어갈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지점이어서요.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가구수인데요. 가구수도 지난 지금 시기들을 보면 가구수 데이터는 지금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건 왜 이러냐면 국내에서 5년 단위로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구수 관련된 가장 최신 데이터가 2015년 데이터예요. 이게 올해 이제 2020년에 인구주택 총조사를 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2020년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2020년 현재 올해로서는 저희는 일단 2015년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하고 2015년으로 놓고 보면 이 사이에 가구 수가 한 700가구 정도, 650가구 정도가 줄어들었네요. 이 현상이 아마 지금도 계속 더 심화되어 있을 거다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인구 감소랑 맞물려서 좀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통상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가구 수는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현재 서울의 동네 패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구는 줄어들지만 가구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기존의 3, 4인 가구가 줄어들고 1, 2인 가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홍제 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줄어들었는데 가구 수도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은 절대적으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인구 감소의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역하고 비슷한 양상도 나타나죠. 3, 4인 가구는 감소하고 1, 2인 가구가 증가하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현상도 지금 아마 계속 심화되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인구 부양비입니다. 인구 부양비는 크게 유년 부양비하고 노년 부양비로 나뉘는데요. 예, 유년 부양비는 쉽게 말하면 15세부터 64세,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구를 분모해 놓고 그 아동, 어떻게 유아동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노년 부양비도 마찬가지로 생산 가능 인구 15세부터 64세까지를 분모로 놓고 분자로서 65세 이상 인구를 이제 놓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년 부양비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인데,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0세부터 14세 인구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비율상, 그 다음에 이제 노년 부양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상대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뭐 이거는 홍제 1동만이 아니라요,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고령화와 인구 감소, 저출산 뭐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 역시도 지금 보면 109.8에서 167.6으로 늘어났는데, 이러한 것도 역시 이제 노령화가 그만큼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홍길동만의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고민하신다기보다는 다만 이제 동네에서 좀 고민은 좀 더 해보셔야 될 지점들은 그런 건 있겠죠. 이제 어떻게 되면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줄어드는 아기들의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동네 차원에서 할 수 있을 만큼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지난 10년 이상 뭐 저출산 고령화 관련된 예산을 뭐 수십조를 갖다가 국가에서 사실은 투입했는데도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고민하셔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심각하게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 경제와 산업, 우리 동네에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앞서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가구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홍제 일동의 어떤 차원에서 보면 조금 고민스러운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면에 사업체하고 종사자 숫자 추이를 살펴보면 또 긍정적인 측면들이 포착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 2012년하고 2018년 대비 한 지난 6년간 데이터를 보니까 사업체 숫자가 늘어났고요. 뭐 57개 많지는 않습니다만 늘어났고 종사자 숫자의 경우에도 700명 가까이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어떻게 됐건 창업이 그래도 좀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기업들이 좀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많은 다른 서울의 다른 지역들에서도요. 실제로 사업체 숫자와 종사자 숫자가 줄어드는 양상들이 많은데 홍길동은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됐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또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앞서 언급드렸지만 사실은 홍제 일동이 어떤 사업을 하기에 그렇게 긍정적인 유리한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 문제도 걸려 있고요. 사실은 공간 문제도 걸려 있고 이런 문제들이 걸려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와중에도 어떻게 보면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되고 또 이 새로운 사업들이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창업률하고 그 기업들의 평균 연령을 한번 따져봤는데요. 홍제 일동의 평균 창업률은 한 12.4%로서 지금 보면 서울시하고 서대문구 평균보다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어떻게 됐건 이 뭐랄까 경제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홍제일동이 지금 이런 면에서 장점이 있고요. 또 평균 연령으로 보면 서울시가 10년 1개월, 서대문구가 평균 10년인데 사업체 평균 연령이 9년 9개월입니다. 어떻게 됐건 신규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업체 평균 연령이 조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뭐 인구와 가구의 감소라고 하는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역 내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놓고 보면 또 긍정적인 측면이 또 포착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주거와 교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주거 관련해서 저희가 주택 종류별 주택 현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5년 단위로 인구주택 총조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최신 자료라고 해도 2015년 자료라고 하는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파악을 해보니까요. 이 당시 아파트가 53% 정도고 그 다음에 다세대 연립주택이 그 다음 뒤를 잇고 단독 다가구가 이제 제일 적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홍지일동이 2015년 자료를 보면 아파트가 53% 정도지만 서울시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여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파트와 저층주거지가 혼재되어 있는 이러한 주택의 특성,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이 양상은 조금 더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새롭게 신축된 아파트들도 많이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저쪽 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홍제 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됐건 또 새롭게 다세대도 많이 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2020년 아마 이제 내년에 나오는 데이터를 살펴보면 단독 다가구는 더 줄어들었고 다세대 아파트는 좀 늘어나는 양상이지 않을까. 아파트는 확실하게 늘어났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이 있다. 근데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합쳐보면 아파트와 저층주거지의 비중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홍제 일동의 특성은 이렇게 뭐 아파트만 지배적이거나 또는 저층주거지만 이렇게 지배적인 것이 아니라 양자가 비교적 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다. 이러다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 문제를 또 해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파트에 살고 있냐 그렇지 않고 이제 비아파트 뭐 단독 다세대 다가구에 살고 있냐에 따라서 각자가 경험하는 주민들의 일상이 다르고요. 일상이 다르다 보면 서로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가치가 달라지게 돼 있고 뭐 관점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사실은 어떤 이렇게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단일한 목소리는커녕 이것들이 끊임없이 갈등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홍기일동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앞서서도 나왔지만 주차장 문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홍기일동의 주차장 면수는 서울의 행정동 평균이 한 행정동당 한 10,000개 이상의 주차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홍기일동은 사실 6,500개 정도로 실제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3,500면 정도의 지금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공간이 절대로 부족하다라는 게 숫자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있는 그나마 주차 공간들이 전부 이제 건축물 부속인데 이것은 이제 아파트라든지 뭐 이렇게 다세대라든지 이런 곳에 위치해 있는 이런 주차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상과 노예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소위 말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뭐 민영 주차 공간입니다만 민영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든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이런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조금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아마 홍기일동에서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지점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이 투자해서 만든 주차 공간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교육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 중에서도 이제 유아 교육기관을 한번 봤는데요. 홍제 일동이 서울시 행정동 평균에 비해서 한 2.4개 정도가 좀 적네요. 근데 이 적은 이유들을 보면 국공립하고 가정보육시설은 서울시 평균하고 비슷한데 이제 민간과 직장보육시설이 서울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근데 사실은 직장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홍길동처럼 주거지 중심인 곳에서는 사실 작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직장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아까 뭐 사업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만큼 규모가 큰 뭐 그런 사업체는 홍길동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행정동 평균에 비해서 홍제 일동의 지금 유아교육 시설이 좀 부족한 것은 데이터상으로 확인됩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요, 보육기관의 정원 대비 아동 현원을 보시면 서울시 평균이 85% 정도인데 홍기일동이 91%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과밀한 상태로 지금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도 서울시 평균이 5.5명인데 서대문구는 또 5.6명. 이런 상황인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동 데이터가 없어서 이렇게 구 데이터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보면 홍지일동이 전체적으로 보면 좀 과밀한 상황에 과밀한 시설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떻게 됐건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숫자도 서울시 평균보다는 아마 높을 거다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유아교육 시설들이 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지금 실제로 시설 대비 아이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시설을 예를 들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숫자도 높은 걸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유아 교육 관련된 부분의 좀 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낮을 수 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 데이터 기반이다 보니까요. 사실은 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 담아낼 수는 없고 그냥 수치상으로 그렇게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정도를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참 또 큰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잖아요. 새로운 신축 아파트 입주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 젊은 사람들이 더 오고 싶어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유입이 어려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건강하고 복지 관련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제 일동 하면 우리 홍제역 주변에 사실은
상당히 많은 병원들이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살펴보니까 데이터상으로도 병원 숫자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 병원 숫자는 서울시 평균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절대적인 숫자들은 분명히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점들이 있냐면 병상 숫자와 종사자 숫자는 서울시 평균을 그렇게 미치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새롭게 병원이 생깁니다만 이 병원이 대부분 이제 규모가 큰 병원이 아니라 규모가 작은 병원들, 그러니까 병상이 없거나 예를 들면 뭐 간호사나 예를 들면 이런 종사자 숫자가 좀 적은, 의사나 간호 숫자가 적은 이런 주로 병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숫자상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독거노인 숫자는 살펴보니까 2013년 대비 2019년에 한 60명 정도, 60분 정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났고요. 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중은 한 3.7% 정도입니다. 뭐, 이 양상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고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어떤 또 부부가 사시더라도 혼자 먼저, 예를 들면 뭐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혼자 남게 되는 분들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거노인 현상이 이제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사실 홍길동만의 특성은 아니고요. 전국적인 현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네에서 돌봐야 될 분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주민자치회나 이런 기관에서 예를 들면 이 어르신 문제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향후 되게 중요한 숙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작년에 900분이면 이제 조만간 1000명을 넘어설 거고, 이 추세가 아마 꺾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 어르신들 어떻게 지원해 돌볼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고요. 아마 이 중에서 들어보신 분들은 있겠습니다만 뭐 요즘 커뮤니티 케어라는 말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 이전처럼 이렇게 시설에 예를 들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으세요. 뭐 지금 뭐 이전에도 선호하지는 않으셨는데 어쩔 수 없이 갔다면 이제는 점점 더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능하면 제가 살고 있는 현재 동네에서 살다가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이러다 보면 이 어르신 여러 가지 하여간 돌봄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대응할 것인지가 점점 중요한 과제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사실은 뭐 이거는 뭐 홍길동에 갑자기 뭐 가난한 분들이 많이 유입됐다, 또는 홍길동의 주민들이 막 급속도로 가난해졌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이 정부의 이제 복지 정책들의 어떤 이런 방향들이 바뀌면서 이전에는 아주 엄격하게 예를 들면 이 수급자나 자격 요건들을 엄격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관대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들 숫자가 역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이것들은 뭐 이 지역 자체가 갑자기 빈곤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좀 자연스럽게 늘어난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실은 독거노인도 있지만 이 빈곤의 문제도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많이 고민해봐야 될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홍제 일동이 서울시 평균 행정동에 있는 장애인 인구에 비해서 한 95% 정도로 장애인들이 사시는 장애인들의 숫자가 좀 적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앞서 저희가 위원님들 인터뷰할 때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홍제 일동의 이런 지형적인 특성들, 구릉지가 많고 보행이 불편하고 이러한 아마 특성들 때문에 장애인들이 살기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추정해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이분들의 거주 어떤 여건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이제 그런 특성들 때문에 장애인들이 거주하시기에 더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숫자들이 서울시 평균보다 좀 작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행정과 인프라 관련된 데이터를 간단하게 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화재에 관련된 부분들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재 발생 건수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화재 발생 건수는 그래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피해액은 2017년, 18년에 꽤 크게 나타난 부분들이 있네요. 그리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주택에서의
화재나 이런 것들보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비주거시설, 그러니까 식당이라든지 이런 상업공간에서의 화재가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노후도 같은 것들하고 또 밀접한 영향이 이제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홍제 일동에 이런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위치한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낡은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화재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홍제 일동에서 저희가 이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야 될 텐데요. 이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어떤 문항들을 물어볼지를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설문지 문항에 대한 의견들을 위원님들께서 저희 그 주민자치 간사님들을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주시면 이 문항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문항을 생겨도 좋고요. 새로운 문항을 제안해 주셔도 좋고, 또는 기존에 있는 문항 중에 이런 건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주시면 좋습니다. 또 문항의 보기 중에 이런 보기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열려 있으니까요. 위원님들 보시고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은 반영이 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반영이 안 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한 반만 반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답변을 다 나중에 다 드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최종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오늘 제시하는 설문조사는 초안입니다. 이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내용들을 반영한 최종안을 또 다시 한번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온오프라인에서 설문조사가 진행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초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문조사에서 처음 물어보는 요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을 좀 확인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연령, 그다음에 성별, 그다음에 홍제일동에 얼마나 사셨는지에 대한 거주 기간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 구성에 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인가구인지, 그다음에 이제 주택 형태에 대해서는 홍제일동의 특성을 좀 반영해서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게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에 사시느냐, 아니면 기존의 좀 아파트에 사시느냐, 단독주택에 사시느냐,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사시느냐, 또는 뭐 다른 형태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상가주택이라든지 이런 저희 기타란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질문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어느 지역에 사시냐라고 하는 걸 여쭤보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홍제일동이 넓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가지고 계신 이해관계라든지 생각이 좀 다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곳에 사시는지를 굳이 말하면 홍제역 쪽, 홍제천변 쪽, 무학제역 쪽으로 좀 구분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걸 지도에서 체크하시도록 해가지고 만약에 이걸 그냥 지도가 아니라 글로 보여드리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지도를 같이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를 체크를 좀 해주시면 그런 지역들도 또 한번 반영을 해서 나중에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또 저희가 같이 작업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 이제 문항에 여쭤보는 문항은 뭐냐면 홍제일동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한번 드려봐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5점 척도라고 하는데 매우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보통이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 동네에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먼저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이 뭐냐면 처음엔 조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직관적으로 주민들한테 이 만족도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고 그 다음 질문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인지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다음 문항은 뭐냐면 홍제일동에 거주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을 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는 편리한 교통환경, 두 번째는 뭐 자녀 학교에 가깝다, 세 번째는 장보기가 편리하다, 네 번째는 주거환경이 좋다, 다섯 번째는 물가가 저렴하다, 여섯 번째는 안전하다, 일곱 번째는 우리 정말 자연환경이 좋다, 안산, 홍제천 등, 여덟 번째는 병원 등 의료시설이 좋다. 그 다음에 9번째는 노인복지시설이 좋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주민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저희가 이제 중복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에 하나만이 아니라 몇 개라도 예를 들면 주민들께서 이제 이런 점은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실 수 있게 했고요. 또 이 10가지에 미처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11번에 기타라는 항목으로 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10가지보다 다른 것들이 나는 우리 동네에서 좋아. 그러면 이렇게 직접 쓰실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제공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으로는 홍길동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넣었고요. 여기서는 두 가지만 골라주십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동네는 정말 여러 가지 수백 수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뽑아내는 질문이다 보니까 이 질문은 딱 1순위, 2순위라고 해서 두 가지만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한을 좀 걸어놓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15가지 이런 문항들을 여쭤봐요. 복지, 시설, 문화체육시설, 아이들 놀이공간, 쇼핑공간, 뭐 이런 질문들, 청소년 공간, 이런 것들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홍길동은 공간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간에 대한 보기들을 많이 넣었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는 교통 문제입니다. 교통이 참 좋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동시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이런 것도 여쭤봤고 주차 문제도 여쭤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조금 소프트웨어적인 질문을 좀 드리는데 뭐냐면 사회적인 고립과 차별, 이게 이제 중장년 아까 뭐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 대한 고민들 이런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지역 내 소통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뭐 아파트와 저층주거지간 중장년하고 청년 뭐 이런 것들인지, 아니면 보육 환경, 교육 환경 좀 이런 일반적인 쓰레기 문제, 안전 문제 이런 것인지. 근데 또 저희가 얘기를 나누다 보면 꼭 무슨 뭐 동네를 꼭 문제 있는 동네처럼 만드는 걸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도 이러실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 동네는 너무 좋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어. 그러면 1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이 문제 이외에 저희가 모르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15번 기타 항목에다가 내용을 좀 적어주시고 요것들을 뭐 1순위, 2순위 어디에다 배치를 해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가 네 번째로 드린 질문은 홍길동에서 생활하기에 가장 어려운 집단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한 질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역 연구를 하다 보면은 다들 뭐 어떤 공간이 필요해요. 뭐 어떤 공간 환경을 개선해야 돼요. 환경을 개선해야 돼요.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막상 우리 동네에 누구를 도와야 돼요. 이런 얘기들은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질문에서는 좀 그런 좀 사람 냄새 나는 좀 인간미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뽑아내려고 좀 고민하는 끝에 4번 문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에서 가장 생활하기 어려운 집단이 누굽니까?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른 항목들하고 비교 서로 연계해서 분석을 해보면 또 재밌는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을 넣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런 측면에서 저희가 5번, 6번, 7번 질문들을 또 하나 드리는 건 뭐냐면, 5번째 질문은 귀하는 동네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웃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특히 요즘 이제 도시 자체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롭고 차가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심화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좀 드렸고요. 또 하나는 귀하는 시간이 있거나 쉬고 싶을 때 찾아가는 동네 어떤 장소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언젠가부터 이렇게 카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제가 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런 곳에서 좀 지쳐 있는 것들을 좀 쉬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욕구가 표출된 거라고 보거든요. 꼭 카페가 아니더라도 동네 이왕이면 이런 공간이 좀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이런 공간이 없다면 한국에 좀 고민해봐야 될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6번 질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7번에는 귀하가 살고 있는 동네, 홍제 일동에 대한 소속감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내가 내 동네에 대한 소속감이 크면 클수록 행복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내가 내 동네에 대한 소속감이 없으면 언제든지 동네 이사 갈 동네라고 생각하면 정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7번이라는 질문들을 또 한번 통해서 앞서 말씀 어떤 집단들이 이런 데서 어떤 경향을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좀 맞춤형 정책들을 또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7번 문항을 넣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8번 문항은요. 귀하는 귀하가 살고 있는 마을 또는 동네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냐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연장선상에서 9번에서 참여했다면 어떤 형태로 참여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좀 드려봤어요. 예를 들면 뭐 봉사활동을 하셨는지, 아니면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나 자유총명 같은 직능단체 활동을 하셨는지, 뭐 아파트 관련 모임 뭐 또는 뭐 맘카페 같은 온라인 모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 나는 그런 어디 소속된 적은 없는데 이런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같은 데는 열심히 좀 가봤어. 뭐 이런 5번 선택하실 수도 있을 거고, 나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해봤으면 6번도 좋고요. 8번은 이제 도시 재생 활동을 하셨으면 재생 활동들을 이제 참여해 주신 걸로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뭐 이외에 뭐 자체적인 어떤 모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산악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자전거 모임, 사이클 모임, 걷기 모임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니까요. 그런 모임, 독자적인 자발적인 모임들이 있으면은 9번에다가 기타라인다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조사가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하는 조사다 보니까
이건 사실 조사인 동시에 또 홍보의 성격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 안에 서울형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홍제 일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요. 주민자치회가 동네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도 드려봅니다. 사실 이 질문들은 주민자치회도 잘 모르시는데, 아이고, 주민자치회가 동네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잘 답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건 약간은 실제 주민자치가 동네 발전에 도움이 되는 또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약간은 홍보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질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12번, 13번, 14번의 문항들을 만들었는데요.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무슨 일을 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냐에 대한 질문들을 제시를 했어요. 이걸 보면 저희가 나중에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요. 그냥 뭐 일반적인 숫자도 중요합니다만은 주민자체를 잘 아신다고 하는 분들이 어떤 답변들을 하시는지를 좀 뽑아보면 또 좀 저희가 고민해봐야 될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주민자체에서 잘 안다고 하는 응답자들이 필요성이라든지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신다거나 이런 답변들이 나오면 저희가 한편으로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좀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결과 분석을 통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까지로 해서 일단 주민자치회 관련된 질문들을 마감을 좀 짓고요. 16번에서는 이제 서대문구나 홍제일동에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때 어떤 방식의 그러니까 홍보가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질문들까지를 한번 드려보는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하고도 연동되어 있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런 질문들로 일단은 설문조사의 내용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사실 앞선 질문들은 다른 4개동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17번 문항부터는 이제 홍제 일동에 좀 특화된 질문들을 제시를 저희가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요 박스 처리를 해서 홍제 일동은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라는 말씀들을 좀 통해서 주민들,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는 주민들도 같이 뭔가 좀 고민을 해주십사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11번에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여쭤보는 질문이 홍제 일동 내 공기질에 대한 질문들을 좀 드려보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실제 인터뷰를 해보면 어떤 위원님께서는 공개 좋다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또 일부 또 위원님들은 공개별 좋지 않다라는 말씀들을 또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또 일반 주민들께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런 것도 중요할 거고요. 또 아까 저희가 거주지를 체크를 하게 해놨는데 그거랑 이제 교차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면 홍제일동에서도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이쪽 지역들은 뭐 공기질에 대한 고민 별로 없는데 상대적으로 저쪽은 공기질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이제 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질문도 한번 드려봤어요. 그 다음에 19번, 20번에는 어르신들의 생활 수준이나 이런 환경들이 적합하냐에 대한 질문들을 또 한번 드려봤습니다. 앞서 어르신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위원님들 인터뷰하면서 나왔던 어떻게 보면 어르신 문제들,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된 얘기들 이런 것들을 설문지에 좀 다 담아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21번, 22번은 교육환경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질문들을 좀 드려봤고요. 23번에서는 이 야외 공간, 홍제 일동에서 주로 어느 야외 공간들을 이용하시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좀 드려봤고 23-1번에서는 이런 야외 공간에 불편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들을 좀 드려봤는데 보면 이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만은 또 그 안에서의 어떤 개선점도 또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막상 이용하지 못하시는 또 많은 주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견들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보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지점들이 좀 포착이 되면 향후에 또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좀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앞서 인터뷰에서도 또 나왔던 지점인데요. 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만 동시에 또 교통에 대한 뭐 사각지대라든지 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서요. 24번부터 25번까지는 이런 관련된 질문들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시는지, 불편함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지하철역을 주로 어디로 이용하시는지, 지하철역에 불편함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향후에 뭐 꼭 주민자치회가 모든 사업들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향후에 뭐 자치구라든지 지역에 예를 들면 지역에 뭐 정치인들이란 이런 분들한테 좀 정책적인 요구들을 할 때 이런 데이터들이 잘 정리가 돼 있으면 또 한결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런 게 필요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설문조사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데이터 이런 요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데이터로 잘 또 정리를 하면은 또 이게 가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들을 병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공공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26번에서는 이 공공공간에 관한 또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좀 여쭤보려고 문항을 만들었고요. 27번으로서는 지금 홍지 일동의 마을 공동체가 상당히 좋지만 또 한편으로 지금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 이 위기에 처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홍지 일동은 물론 유명한 저 장미 축제가 사실은 또 있죠. 근데 뭐 꼭 그것만이 아니라 향후에 좀 뭐 더 어떤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한 요구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려고 27번에 대한 질문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번 문항은요.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저희가 설문조사에 다 여러 가지 것들을 여쭤봤습니다만 혹시나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적어주십사 하는 또는 저희 설문지가 담지 못한 내용들이 있으면 적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28번을 이제 마지막으로 홍지일동의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문항들을 만들었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민자치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요. 이 다름이 아니라 설문조사 관련된 부탁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19나 이런 상황 때문에 설문조사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요. 위원님들에게 저희가 세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들어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셋 중에 한 가지 부탁만 이라도 좀 들어주고 셋 중에 하나만 해주셨으면 하나 이상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설문지를 좀 출력을 해가지고 좀 준비를 해서 예쁜 미색 종이에다가 출력을 해가지고 홍길동 주민자치에도 비치를 좀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신 위원님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설문지를 받아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고 뭐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뭐 누구를 뭐 찾아가서 뭐 이렇게 만나서 뭐 이렇게까지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냥 같이 사는 가족 좋고요. 뭐 편하게 만나는 이웃 좋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부탁을 드리기에 크게 어색함이 없고 또 서로 편안한 관계가 있으시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만 이 현장 설문조사만 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이라서요. 온라인으로 이제 다 설문조사지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 링크 주소가 날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 링크 주소를 좀 주변에 아는 분들, 홍길동 주민분들에게 좀 뭐 문자가 됐든지 카카오톡이 됐든지 뭐 밴드가 됐든지 뭐든지 좋습니다. 그런 수단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뿌려주시면 그분들께서 이제 그분들 중에서 또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일종의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아마 조사원들을 대대적으로 막 풀어서 막 대면 설문조사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조금 이런 현장 작업에 좀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지나가시는다가 혹시나 요원들을 보시면 그냥 수고한다고 고생한다고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한 세 가지 정도의 부탁을 드리고요. 이 세 가지를 뭐 다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일이고 한 가지 이상만 꼭 해주십사 하는 1, 2번이 혹시 좀 힘드시면 3번만이라도 지나가는 사람 조사 관련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눈에 띌 겁니다. 아마 눈에 띄면 요 사람이라도 조금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전체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77개의 이 장을 만들었어요. 이것들을 사실은 뵙고 좀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돼서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라도 또 만나서 예,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한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고 제가 전에 설명할 때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떠드는 사람보다 듣는 분이 더 힘든 건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발표 자료에 관련해서 향후에 궁금한 점이라든지 뭐 의견이라든지 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설문조사 관련된 설문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뭐든 좋습니다. 간사님을 통해서 의견들을 좀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또 답변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 관련된 일을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코로나19가 극성인데요. 서로 건강 유의하시고 예, 하여간 안전하게 해서 밝은 또 모습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향후에 뵙기를 예,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